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세 전망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2019년을 생각을 하면서 좀 길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100년 그리고 다가올 100년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죠. 그래서 남북이 함께 100주년을 크게 성대하게 한번 기념을 해보자 이런 합의도 작년에 했었는데 100년 전에 바로 3.1운동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난 100년을 생각을 해보면 3.1운동이 바로 이제 일제강점기에 항거했던 그런 운동이었잖아요. 일제강점기가 36년간 있었고 그 뒤로 분단이 됐고 전쟁을 겪고 지금도 미국에 의해서 내정 간섭과 압박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항상 모순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은 정말 고통 속에 살아온 민족이었다.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단장의 아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단장이란 말이 끊을 단자에다가 이 내장할 때 장자예요. 그래서 장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고통.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을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100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100년이 될까를 생각해봤는데 당연히 환희의 아리랑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니라 현실에서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좀 듭니다. 지난해 우리 민족의 변화 그리고 올해 또 펼쳐질 변화들을 생각하면 실제 지난 100년과 앞으로 다가올 100년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확신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 질서를 얘기하자면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의 지난해 모습을 보면 지난해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셧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뭐냐면 연방정부가 폐쇄된 거예요. 정부가 문을 닫은 겁니다. 정부가 왜 문을 닫았냐. 이제 그 기업으로 놓고 보면 직장 폐쇄를 한 거거든요.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기업주가 직장 폐쇄라는 저항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항하느냐? 미국 의회한테 저항을 하는 겁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라 그러면 정부도 운영 안 하겠다. 예산안 통과시킬 때까지 우리 놀래 하고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는 누가 이 정부를 운영합니까?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꼴이 됐어요.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해요, 지금. 출근 안 하고 월급도 못 받죠. 그럼 미국 사회에서 이 우리는 공무원 하면 뭔가 이렇게 든든한 직장이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들한테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네 월급 안 줄게, 일 나오지 마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셧다운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좀 이렇게 의회하고 백악관하고 마찰이 생길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셧다운이 있어요. 근데 이번 셧다운은 좀 특이한 게 최장기예요. 지금 한 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 정도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길게 셧다운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고 실제로 연방정부가 아주 그 긴급한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기능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뭐 백악관과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슨 시설물들의 무슨 관광도 다 중단됐고 지금 업무가 완전히 다 마비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까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 트럼프 정부가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그걸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책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 내에 어떤 정치적 혼란이 엄청 심각한 상황이다. 뭐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가지고 정부 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정도의 이제 심각한 상황이 미국 내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단지 뭐 의회와 백악관의 기싸움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말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철군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라크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시리아에서 이제 미군이 완전히 떠난대. 그럼 중동에서 이제 발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나 이런 대통령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이 이 임기 중에 그만두는 거는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보통 장관의 임기가 뭐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8년까지 하는데 장관들이 보통 4년을 다 채워요.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8년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공화당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장관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장관이라는 자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쭉 유지되는 자리인데 이 사람은 뭐 2년도 못 채우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이런 대통령 같이 못하겠더라고. 근데 왜 뛰쳐나갔느냐? 시리아 철군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군산복합체라고 하죠. 국방부와 이 군수산업 간에 결탁을 해가지고 전쟁으로 군수산업들이 돈 벌고 전쟁은 국방부가 알아서 하고 뭐 이런 결탁을 해 있는 상태인데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리아에서 이제 발 빼겠다. 시리아는 포기하겠다, 미국이. 이래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이러면서 저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항하니까 또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다시 고려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철군을 사실상 이제 또 철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미국 백악관 안에서도 서로 티격태격, 네가 맞냐, 네가 맞냐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난해 연말 연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미국만 그러느냐? 전반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유럽, 일본 이런 다른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미국과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대장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애들은 미국의 말을 들으면서 그 아래에서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 말만 계속 듣고 살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더 이상 미국 말만 듣고 살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이 망해가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그럼 미국 밑에서 부하 노릇을 하냐.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해 G7 회의라고 이른바 선진국들의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데 분위기가 살벌하죠.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유럽 각국의 분위기, 일본은 눈치 보느라고 좀 정신없죠. 모른 척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제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도 약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싫다는 거죠. 내가 네 부하 노릇하는 것도 힘든데 나를 약탈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G7 회의가 결렬이 돼버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간에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발생하고 유럽은 이제 미국하고는 같이 못 놀겠다. 미국을 대신해서 우리끼리 독자적으로 살아가자라고 해서 원래 이제 유럽에 뭐가 있습니까? 나토라고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이 중심이 돼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묶어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이 연합군을 깨겠다는 거예요. 미국 빠지고 우리끼리 독자적인 유럽 방위군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1, 2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도 미국 중심의 경제에 이제 편입이 돼 있는데 미국이 뭐 러시아, 이란, 북한 뭐 곳곳에 있는 나라들을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 말을 안 듣고 경제 제재를 피해서 그냥 무역 거래를 하면 미국의 이 보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미국이 시키는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언제까지 계속 미국 말 들으면서 손해를 봐야 되냐. 우리는 이제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거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보복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보복할 수 없도록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자.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어떤 나라를 딱 찍어가지고 이 나라 경제 제재하자라고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미국 말 잘 듣던 부하 나라들이 이제 하나둘 독립하면서 미국 밑에 있으면 이제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막강한 군사력이잖아요. 국방비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의 절반 정도를 미국이 혼자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신무기를 공개를 했어요. 6개의 신무기를 우리가 개발 중이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방가르드라는 미사일을 시험 성공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 미사일이 이제 총음속 미사일이다 뭐 써져 있죠. 그동안에 이제 순항 미사일, 이건 순항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있는데,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뭐 마하 4, 5, 뭐 빠른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마하 10까지도 나와요. 근데 순항미사일은 보통 이제 마하 1 안팎으로 이렇게 느린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 순항미사일을 마하 4, 5 이런 엄청나게 빠른 순항미사일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MD로 완전히 요격이 불가능하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 그렇게 해서 지구상 어디든지 러시아 본토에서 쏘면은 한두 시간 안에 날아가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걸 개발을 했다는 거죠. 이걸 원래는 미국에서 먼저 개발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한다는 소리가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결국은 안 나왔어요. 미국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개발을 못해요. 다 엉뚱한 데 쓰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이걸 개발을 해서 우리가 먼저 개발했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6가지 무기 중에선 제일 이제 하급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 위에도 5개의 무기가 더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하나씩 공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자기들이 제일 힘이 세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세계를 쥐락펴락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보다 센 애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못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군사 패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다 보면 군사 패권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무역 전쟁. 미국이 사실 이제 중국만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타겟으로 무역 전쟁을 건 거예요. 그동안에 미국은 자유무역을 주장을 해왔죠. 그래서 관세를 낮추고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무역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적자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관세를 높이고 우리 보호무역을 하겠다. 수입 안 하고 우리는 수출만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수입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 있는 물건을 안 사는데 그 다른 나라가 누구냐? 거의 대부분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한테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사온다는 거죠. 관세를 엄청 높이겠다. 그래서 중국을 말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구상이 나온 이유는 중국이 갑자기 이제 급성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니까 중국을 밟아놔야 자기들이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국을 이제 밟으려고 했는데 무역 전쟁을 했어요. 지금 아직 한참 진행 중이죠. 북미 간에 뭐 가끔씩 이렇게 무슨 장관급 회담 이런 거 하면서 우리 휴전하자, 그만하자 라고 해놓고 한 달 뒤에 또 싸우고, 이게 지금 지난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이기고 있는지가 판가름이 안 나고 있어요. 그냥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 얘기는 이 장기전으로 가면 중국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미국이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한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이 이제 무역전쟁 건 걸 보면은 막 엄청나게 무리한 수를 막 던집니다. 관세를 막 2배로 올린다, 3배로 올린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정도로 하면 중국이 겁을 먹고, 우리 말 잘 들을게, 이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한 판 붙어보자라고 하면서 더 판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너무 판을 키우니까 또 협상해가지고 잠깐 자제하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미국이 겁을 확 줬을 때 중국이 꺾여야 되는데 안 꺾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의 공장이라 그러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물건을 사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전 세계 많은 물건들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제조업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다 금융 상품으로 돈 먹기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장기화가 되면 중국은 계속 물건을 생산하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미국은 생산하는 게 없어요. 돈만 가지고 돈놀이를 해야 되는 나라인데, 전 세계 이 무역 장벽을 다 높여놔 버렸으니까 이 돈놀이도 이제 하기 어려워지는 거고, 그럼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미국이 힘들어진다라고 해서 아마 이 무역 전쟁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흐지부지 끝내지 않겠냐, 대체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됐구나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하고만 무역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적을 최소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요. 근데 미국은 모두를 다 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맹국들도 이 무역전쟁이 피해를 입으니까 미국을 규탄하고 있고, 아까 이제 G7 회의가 깨진 이유도 그런 이유죠. 모든 나라가 다 미국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저럴까? 일부러 미국을 망치게 하려고 저러는 거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 무모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왜 그런 전쟁을 벌이느냐?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무리수를 던지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다. 근데 역시나 그런 이제 무리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좁혀 볼까요? 이제 국제 정세에서 종합을 해보자면, 미국이 그동안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게 급격히 무너지고 있구나.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무너지는구나. 이걸 이제 확인을 했다면, 그게 이제 동북아에도 그대로 영향이 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영향이 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동북아 질서라고 하면은 보통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자기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밟아놓으려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전략들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동북아에서 추진하는 전략들은 다 중국을 어떻게 포위 압박할 것인가, 포위 섬멸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질서의 기본축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동북아 질서의 기본축은 중국이 아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 기본축이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느냐? 국제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국제 질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힘의 대결이에요.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짓밟는 게 국제 질서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다 서로 사이좋게 서로를 존중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그건 이상적인 경우인 거고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제국주의 전략이 남아있는 한 그런 사회가 도래할 수는 없죠. 그런 이상 사회가 도래할 수는 없죠. 그럼 결국은 힘이 있는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고, 힘 약한 나라는 힘을 키워서 거기에 저항하는 거고, 이게 이제 국제질서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할 때 외교적인 대결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대결도 있을 수 있고, 군사적 대결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군사적 대결이죠. 외교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 경제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 결국은 군사력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1, 2차 세계대전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1,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어떤 사람은 누가 무슨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해서 전쟁이 났다. 히틀러가 또라이여서 전쟁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쟁이 시작되는 발단에 불과한 거고, 실제 그 근저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있고 신흥 자본주의 국가들이 있는데, 이 신흥 자본주의 국가들이 규모를 확대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충돌하는 거잖아요.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막 무역을 내가 더 잘할래 그래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미 다 막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막 경제는 성장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탈환해야죠. 시장 탈환을 그냥 순수하게 우린 기술력으로 시장 탈환할래, 이건 순진한 소리고, 결국은 식민지를 뺏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탈환되는 거예요. 어떻게 탈환합니까? 외교적으로 내가 돈 줄게, 식민지 넘겨라. 누가 넘기겠어요? 안 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살려면 너를 무너뜨리고 네가 가진 걸 내가 다 뺏어 가야겠어. 이러면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이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궁극적인 수단은 결국은 전쟁, 군사적 대결이다. 이 군사적 대결을 중심으로 이 국제 질서를 봐야 된다는 건데, 동북아 질서에서 군사적 대결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중국하고 군사적 대결 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중국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군사적 대결은 있어요. 근데 이건 부분적이죠. 기본은 경제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무역 전쟁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하고는 뭘 합니까? 군사적 대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경제적 대결을 하고 있는데 북한하고는 군사적 대결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 외교적 대결도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죠. 북한하고 경제 대결을 뭐 하겠어요? 대북 제재한다, 이런 정도 하는 거죠. 이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핵미사일이 날아가고 서로를 겨누고 위협하고, 이게 기본 대결 축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북한과 미국의 대결 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무역전쟁 해가지고 그러면 가난하게 살겠죠. 북한하고 핵전쟁 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무서워요? 당연히 핵전쟁이 훨씬 무섭죠. 현실에서도 이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가 잔뜩 써졌네요. 네, 뉴욕타임즈. 트럼프가 이제 2017년 12월 28일 날 뉴욕타임즈하고 이제 인터뷰한 보도인데,
뭐라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글로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대요. 중국은 무역 분야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한테 많이 피해를 봤다 이거죠. 나는 중국에 대해 관대했다. 트럼프가 관대했다니 좀 특이한데, 내가 무역보다 더 중요한 유일한 것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경제보다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군사적 대결이 기본이다. 그래서 북핵 해결에 중국의 협조를 받기 위해 무역 적자를 감내하고 무역 전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국이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무역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무역 적자가 3,500억 달러, 370조 원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그들이 북한 문제로 나를 돕는다면 무역 문제를 약간 다르게 봐줄 수도 있다라고 반협박을 한 거죠. 근데 결국 뭐예요? 무역 문제로 안 도왔잖아요. 북한 문제로 안 도왔잖아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 얘기인데 2018년 되자마자 북중 정상회담 하면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확 가까워지니까 미국이 발끈해가지고 그런 무역전쟁으로 보복하자라고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물론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중국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중국이 큰 나라고 중국 경제가 크고 중국의 경쟁을 이겨야 미국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중국을 없애야 되겠단 말이에요. 중국을 압박하려고 보니까 북한이 있네? 그럼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해야지 라고 해서 북한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북한 문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중국한테 너네 무역전쟁 안 걸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죠. 중국 때문에 일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북한 문제 푸는데 중국을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뒤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보면 그런 식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역전쟁을 왜 하느냐? 북한 문제 해결하려고. 북한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관심은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된 거는 중국이 제1순위지만 실제 미국 정부의 손발은 북한을 초점으로 해서 북한을 제1타겟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힘들겠죠. 어떻게 우리가 북한 때문에 쩔쩔매냐, 말이 안 된다. 중국 정도는 돼야 우리 상대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트럼프는 좀 정직한 사람이라 막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과 미국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냐, 동북아 질서를 어떻게 가져가자고 하는 거냐, 이걸 좀 이제 보자면, 북한은 이 공존, 공리, 공영, 그러니까 공동으로 공존, 서로 존중하자라는 거예요. 상대방 국가를 무시하지 말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피해 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협력을 해서 공동 번영을 하자라는 겁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모두 다 같이 잘 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 안정을 추구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어떤 나라들하고 하겠다는 거냐? 한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협력해서 이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이제 번영하는 국제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 지역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구에는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 러시아, 한국 다 마찬가지로 그래 한번 잘 해보자. 사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만 실현되면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해가지고 상당히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의 어떤 활력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선 때 대선 주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항상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심지어는 박근혜조차 통일대박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보수도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활로는 결국은 북한으로 진출하는 수밖에 없다.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미국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기들의 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힘이라는 건 군사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럼 군사적 대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와 안정을 바랄 수가 없죠. 동북아에서 계속 뭔가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 무기를 계속 팔아먹으면서 미군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고 자기들 영향력을 계속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자라고 하는데 이걸 하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 공존, 공리, 공영 추구하는 이 북한을 포함해서 이 나라들을 서로 이간질시켜가지고 분열시키고 하나씩 무너뜨려서 친미국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하려면 자기들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시아판 나토라는 거는 아시아 지역에도 나토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한미 연합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일 동맹이 있죠. 이걸 묶어가지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한미일 삼각 동맹이 안 되는 이유는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이 안 맺어져 있어요. 이걸 하려고 그 발악을 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정부 때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죠. 이게 이제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막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놈의 일본의 초계기가 갑자기 한국한테 덤벼가지고 일이 틀어졌는데 일본은 지금 급한 거예요. 뭔가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건데 아무튼 한국, 일본을 묶고 여기에 이제 호주, 인도까지 묶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정책을 새로운 어떤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미국의 이제 구상이죠.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호주는 원래 미국의 이제 동맹이었고요. 인도가 이제 뜬금없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한미일 데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기도 하고 힘이 없어요. 이제 일본도 힘이 없고 그래서 좀 힘 있는 나라 어디 없나라고 보니까 일본, 인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끌어당겨 보자. 그래서 당겨봤는데 사실 인도하고 미국하고는 아직까지 이렇게 막 동맹 관계, 긴밀한 관계까지 발전을 못했어요. 어쨌든 이제 인도를 끌어들였고 이걸 쭉 하려다 보니까 겹치는 나라가 있죠. 한국입니다. 한국이 지금 양쪽에서 어느 자리에 설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작년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아시아를 떼고 인도를 붙였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새로 구상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기에 너네가 참여를 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대답을 못했어요. 좀 고민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아무튼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뭐까지 했냐면 태평양 사령부,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아예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얘를 깨겠다라는 거죠. 이 동맹을 깨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이제 바뀌게 될 텐데 기본은 지금 이 대결의 기본은 북한과 미국의 대결인 거잖아요. 북한과 미국의 대결에서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앞으로 어느 쪽으로 질서가 잡힐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겠잖아요. 얼마 전에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을 했어요. 미국 방문을 했는데 엄청나게 환대를 받았다 그래요. 뉴스마다 신문마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원수급 대우, 정상급 대우 막 해가지고 엄청난 예우를 받았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환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국가 정상보다 더 크게 환대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미국은 북한에 국가 원수도 아니고 부위원장이 왔는데도 이렇게 환대를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빚을 갚아야 돼서 그런 거예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작년에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게 있어요. 종전선언 하자, 새로운 관계를 맺자, 평화 관계로 가자, 이런 합의들을 맺었는데 그래서 북한은 뭘 했어요? 비핵화를 했잖아요. 미사일도 안 쏘겠다, 동결 선언하고, 핵시험장 폐쇄하고, 다 파괴해버리고, 다 이걸 했어요. 근데 미국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엄청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도망 다녔죠, 그동안. 그래서 북미 회담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안 만나고. 원래 빚진 사람이 그러잖아요. 찾아오면은 도망 다니고, 채권 추심하러 오면 도망 다니고, 전화 끊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막다른 길에 몰렸죠. 올해 1월 1일 날 북한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길이 뭔지를 안 밝혔어요. 원래 공포라는 거는 무지에서부터 나옵니다. 몰라야 무서운 거예요. 알면 무섭지 않죠. 대책을 세우죠. 새로운 길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길이 뭔지를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이거 이러다가 북한에서 핵미사일 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럼 일단 만나야겠다. 일단 만나서 빚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약속이라도 해야겠다. 그때 가서 갚을지 말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일단은 만나서 싹싹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빚 받으러 딱 가겠다라고 하니까 와 레드카펫 쫙 깔아가지고 환대를 해준 거죠. 우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에서 미국이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빚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은 자기들은 이미 할 거 다 해놨어요.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얼마
얼마나 잘하나만 지켜보면서 말 안 들으면 한 번씩 새로운 길 뭐 이런 거 하나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완전히 이제 우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가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미국의 전략 중에 어느 전략이 먹힐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좀 더 좁혀봅시다. 한반도로 이제 좀 들어와서요. 한반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2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잡혔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서 합의를 하고 왔어요.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막판에 발표한다 그래요. 막판에 장소와 시간은 아니 그 날짜는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2월 말이고 지금 나온 얘기는 뭐 베트남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베트남인지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이 좀 유력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노이 뭐 이런 데 이제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빚 빠지러 갔다 그랬잖아요. 빚 얘기를 해야죠. 종전선언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대북 제재라는 게 우리가 이제 대북 제재 하면은 뭐 국제사회가 하는 대북 제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북 제재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 차원에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대북 제재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대북 제재는 미국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어떤 나라의 기업이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은 미국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하고 거래를 못하는 거죠. 미국하고 거래 못할까 봐.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의 14선언 기념 행사하러 그 남쪽에 많은 대표단들 뭐 정부 민간 대표단들이 북에 갔잖아요. 북에 가는데 뭐 타고 갔어요? 군용기 타고 갔죠? 민간 여객기를 못 타요. 민간 여객기를 타고 북한에 가면은 그 민간 여객기는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제재로 딱 막아버려가지고. 그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북 제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그 결의안의 제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와 관련된 이제 결의안인데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북한의 어떤 이 핵 문제의 해결에 따라서 이 결의안을 재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선 비핵화 조치를 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당연히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그 결의안 자체를 재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가 작년에 안보리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재논의하자. 미국 계속 도망다니고 있어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한테 빚을 진 것 같아요. 계속 도망다니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약속을 계속 안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핵심이 되지 않겠냐. 근데 미국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북한의 뭐 비핵화 추가 조치에 대해서 논의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결과 나오면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올지. 이미 북한은 할 거 다 했는데 뭘 더 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걸 이제 하는 문제가 됐고 종전선언은 지금 얘기된 건 남북미 3자 간의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남북정상회담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에서는 3월 1일 날 올해 3월 1일이 3.1절 100주년 기념이니까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가지고 남북정상회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이걸 이제 남북정상회담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3월 말쯤 할 수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3월 1일 설이 상당히 솔깃하죠. 100주년 기념이니까 의의가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또 이렇게 막 3.1운동 기념 뭐 이런 거 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3월 1일이면 지금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3월 1일이면 딱 연이어잖아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찍고 한국 찍고 이제 북으로 돌아가는 아시아 순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또 3자 정상이 모여서 하면 가장 모양새가 좋아요. 물론 그냥 3자 뭐 외교장관이 모여서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지금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3자 정상이 모여보자. 근데 작년에 나왔던 얘기 중에 3자 정상이 제주도에 모여가지고 종전선언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뭐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일각에서 들렸는데 그럼 이제 시나리오가 딱 그려져. 2월 말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종전선언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 3월 1일 하고 쭉 올라오는 이런 시나리오가 딱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꼭 우리 이제 일기예보 보면 늦여름에 항상 보는 태풍의 북상. 그죠? 그 경로가 비슷해요. 네. 통일 태풍의 북상이 지금 실현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거는 미국이, 우리가 잘못했고 빨리 빚을 갚겠다라고 굴복하는 거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고, 우리는 잘못한 것보다 너네 비핵화 더 해라. 우린 비핵화 완전히 하기 전에 아무것도 못한다. 버티는 게 있어요. 버티면 결국 새로운 길로 가겠죠. 새로운 길이 뭐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는 많은 얘기는 아니죠. 뭐 몇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나오는 얘기들이 다 새로운 길은 아니에요. 다시 병진 노선으로 가서 핵 개발을 한다. 이건 이미 했던 거잖아요. 낡은 길이죠. 그다음에 다른 외교적 수단, 경제 수단,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보면은 결국은 북미 사이에서 해볼 건 다 해봤단 말이에요. 경제적 대결, 경제 제재도 해봤고, 인권 문제 가지고 유엔에서 난리도 쳐봤고, 군사적 대결, 압박, 전쟁 훈련, 다 해봤어요. 협상도 해보고, 정상회담까지도 해봤죠. 할 건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남은 건 뭐냐? 결국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뭔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 본토로. 이것만 지금까지 안 해봤죠. 이걸 이제, 이거 외에는 지금 남은 건 없지 않나. 다 해보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새로운 길이 사실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가 아닌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자기들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이다라는 건 짐작하고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미국이 살 길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에 북미 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남북 관계가 정리될 수 있어요. 물론 남북 관계가 정리되고 북미 관계가 정리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죠? 남북 관계가 정리가 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대요. 남쪽의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이 승인 안 해주니까 금강산 관광도 못 하겠고, 대북 제재 뭡니까? 개성공단도 못 열겠고, 심지어는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방문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미국의 승인이 없어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정상회담도 미국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승인이 걱정이 되면 북미 정상회담 먼저 해서 미국 승인은 내가 따놓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제 북의 구상 아닌가 싶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승인 걱정 없이 일단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기본 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이후에 3월쯤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나 싶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작년에 있었던 3번의 남북 정상회담하고 또 다른 성격이 있죠. 판문점에서 만나서 하는 회담은 말 그대로 어떤 이 정부와 정부가 만나서 실무적인 합의들을 이루는 게 이제 협상을 하는 게 이제 중심이었다면, 작년 9월에 있었던 정상회담은 판문점 정상회담과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평양 시민들을 만났어요. 저희 삼지연, 백두산 가가지고 거기 주민들도 만나고, 북한 사람들과 직접 일반 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아니, TV로 봐도 되는데 굳이 또 직접 만나냐? 직접 만나는 거랑 TV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북의 사람들이 남쪽의 대통령이 우리한테 직접 와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러면서 남쪽하고 통일을 할 만하겠구나. 통일할 수 있겠네. 저 사람들도 통일을 바라네. 라는 걸 직접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님이 서울에 이제 온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서울 시민만 보겠어요? 제가 지역에 이제 강연 같은 데 다니면 막 지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날짜 잡히면 전날 미리 올라가야 된다. 당일날 가면 길이 막혀서 못 간다더라. 그래서 전날 텐트를 가지고 일단 가서, 여관은 당연히 꽉 찼을 테니까, 일단 텐트를 치고 거기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지역에 와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쉽진 않은 일이고, 서울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직접 자기는 봐야 되겠다. 얘기를 직접 들어야 되겠다.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연설도 하고 막 인사도 하고 막 여기저기 여러 단위들 다니면서 사람들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한국 국민들의 그동안 쌓여왔던 완전한 그 단단한 이 반북 의식들, 이런 정서들을 완전히 다 깨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통일을 가로막고 있던 미국 사전에 굴복시키고, 국민들의 어떤 반북 의식들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폐 세력들, 이 분단 적폐 세력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10만 명, 20만 명 모여있는 촛불 집회 자리에서 박근혜 만세 외쳤다가 어떻게 돼요? 다구리 당합니다. 그 꼴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제 적폐 세력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확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통일로 가게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뭘 얘기하게 될까? 일단 남북 정상회담의 이 의제들은 이번에 북한의 신년사에 다 나왔습니다. 이걸 해야겠죠. 전면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하자라는 건데 이게 대북 제재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승인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미국의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것부터 하자. 개성공단 금강산은 원래 하던 거니까 하던 걸 다시 재개하는데 또 대북 제재 어쩌고저쩌고 무섭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와서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라도 좀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안 받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받으면 사실 염치가 없죠. 어떻게 공짜로 이걸 합니까? 주긴 줘야지. 그래서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게 되면 한 번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뚫는 건 쉽죠. 그래서 전면적인 남북 교류 협력으로 이제 확대될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신년사에서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왔죠. 통일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했어요. 통일 방안을 왜 논의하자고 했을까 갑자기. 통일 방안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 방안 있잖아요. 6.15 남북 공동선언에 나왔죠. 2항에 나왔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그게 통일 방안인데 뭘 또 논의를 하자는 거지? 그거는 말 그대로 공통성을 살려서 통일하자는 것만 있잖아요. 공통성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걸 어떻게 살려서 통일을 할지 이건 아직 논의가 된 게 없어요. 이건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걸 전민족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며칠 전에 또 북의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걸 강조를 했더라고요. 전민족적 회합을 통해서 통일 방안을 합의를 하자.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는 거냐면 자, 작년 9월달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해서 막 수만 명의 이제 북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카드 섹션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환영을 해줬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이제 나도 통일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의 남쪽의 정치인들, 기득권 세력들이 과연 통일을 바라고 있냐? 겉으로는 정상회담도 하고 통일도 막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작년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당장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놀랍죠.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 왜 했을까?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의 통일을 바라지 않으니까 나중에 통일을 바란다는 얘기죠. 문맥상 해석해보면. 근데 왜 당장 통일을 바라지 않느냐? 사실은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면 남쪽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다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은 다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분단으로 살찌운 사람들이 이제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분단 적폐 세력들, 자유한국당 무리들만 그럴 것 같죠. 지금의 집권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지금은 완전히 대장인데 과연 통일이 되고 나서도 자기들이 대장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어렵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통일이 되고 나면 사실은 진보 세력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자기들의 기득권이 그만큼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남북 사이에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적인 상황에서 경제 협력해가지고 우리 돈 좀 벌고 그 정도까지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해서 그냥 우리 조용히 잘 먹고 살자. 꼭 굳이 통일해야 되냐. 이게 이제 뭡니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그 전에는 수교도 안 맺고 서로 막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지역에 있는 공산 집단들 국가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수교를 맺고 지금은 완전히 무슨 전략적 관계니 동반자니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중국하고 통일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지금까지는 싸워왔는데 이제 그만 싸우고 서로 화해해서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자. 거기가 딱 좋다. 굳이 통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방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대로 분단을 고착화시킬 거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분위기 좋을 때 빨리 통일 논의를 해서 통일로 곧바로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 이 통일과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초반에 이제 경제 협력, 남북 교류 협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통일 방안 얘기, 통일을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본물 터지듯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동북아 지역의 한반도 지역의 이런 정세가 과거 2017년만 놓고 보더라도 뭐 전쟁 직전이었죠. 확 바뀌었어요, 지난해. 그리고 올해 아마 더 크게 또 바뀔 겁니다. 이런 바뀌게 된 원동력이 뭐가 있는가? 그 전에 있었던 2017년 11월 달에 있었던 국가의 핵무력 완성, 이걸 통해서 사실상 군사적 이 대결이 정리가 돼버렸어요.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 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미국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진 거잖아요. 미국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당황하는 사이에 남북 사이에 막 정상회담 해버리고 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작년 4월 달에 북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합의했습니까? 경제 핵 병진 노선을 경제 총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했어요.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핵 개발을 통해서 얻을 거 다 얻었다. 이제는 그냥 협상만 하면 되고 이미 핵무기 있으니까 이것만 있어도 미국은 충분히 제압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총 집중하겠다. 그래서 모든 국력을 경제에 집중 쏟자라는 걸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북한 내부 문제냐, 저게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핵을 다 동결을 해버렸잖아요.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협상이 잘 된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에 집중한다는 게 단순히 북한 내부에서만 경제에 집중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외 관계에서도 경제를 앞세우겠다는 거예요. 남북 관계에서든 북미 관계에서는 경제로 이제 땡기겠다. 그동안에는 핵미사일 걸어놓고 자, 한판 붙을래 아니면은 화해할래 라고 했다면 지금은 경제적 수단을 가지고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잘 살 건데 너네도 같이 하면 너네도 잘 살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미국이 맨날 북한한테 하던 소리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죠. 이제 북한이 우리는 이제 동북아의 새로운 번영의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만들 건데 미국도 그걸 인정하고 이 대결 정책을 벌이고 오면 너네도 받아는 줄 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땡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지난해 쭉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남쪽에서 결국은 촛불 항쟁을 통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 물론 정권 교체는 촛불 없었어도 어차피 임기 다 끝나갔고 박근혜 끝났고 정권 교체 되지 않았을까? 박근혜 지지율도 낮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촛불 안 들었어도 정권 교체는 됐을 것 같죠? 근데 촛불을 통해서 조기에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한 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국민들이 박근혜 저 짜증나지만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차피 좀 있으면 대선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새로 들어선 정부가 박근혜와 달리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대하듯이 이렇게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한계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촛불을 통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촛불의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촛불의 눈치를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도 없었다면은 똑같이 아무리 뭐 정권이 교체돼도 사실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박근혜와 좀 낫지만, 박근혜보다는 좀 낫지만 거기서 거기인 그런 정부가 들어섰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국민들이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박근혜보다는 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지금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 힘으로 이걸 이뤄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쭉 대외 관계들을 많이 봤고 이제 국내 정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약간 암담하죠. 문재인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막 집권 초기에는 80%까지 올라왔어요. 쭉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못한다 하고 잘한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왔습니다. 계속 저러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왜 계속 떨어졌지? 어떻게 못한다가 잘한다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지? 못하니까 그렇죠. 답은 간단하잖아요. 못하니까 그렇죠. 뭘 못했는가? 지금 지지율이 높은데 그 이제 원인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남북관계 대외 정책에서 높은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만 하면 갑자기 지지율이 한 10%까지 뚝 뜁니다. 그러다 다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남북관계 외에는 뭐 잘하는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바랬던 거는 적폐청산이잖아요. 이게 1순위 숙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적폐청산을 잘했냐? 와, 이게 포토샵 아닙니다. 이 사진 합성한 거 아니에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걸 들었어요. 국정원 해체. 지금 국정원 해체됐어요? 집권했는데 왜 해체를 못해요? 국정원 개혁 방안이라고 나왔죠. 작년에 나왔는데 2년 동안 적용 안 하기로 했어요. 2년 뒤에 봅시다 이런 거예요. 국정원 개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이제 떠들썩했던 문제가 있었죠. 기무사 쿠데타 사건.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쿠데타를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쿠데타를 예비를 했어요? 이건 기본 사형이에요. 이 주모자들은 다 사형시켜야 돼요. 근데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죠. 미국에서 안 오네. 미국에서 안 오니까 조사 못 하겠네. 그럼 사건 없던 걸로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쿠데타를 준비를 했는데. 기무사도 이름만 바꾸고 끝. 기무사 새로 바뀐 이름은 저도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자, 이건 뭐냐? 누구죠? 네, 이재용. 적폐 중에 또 이제 이 중요한 적폐 중에 하나, 재벌 적폐들. 재벌 적폐 청산하라고 그랬더니 이재용을 탁 잡아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뭔가 되나 싶었더니 풀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인사받고, 와, 이재용이 고개 숙이면서 얼마나 굴욕을 느꼈을까요? 내가 고개 숙인 만큼 뜯어내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이후로 갑자기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다 재벌 위주로 돌아가죠. 규제 다 없애버리고 재벌들 맘대로 해. 이렇게 돼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황당해서 쳐다보고 있죠. 인도 사람인데. 표정을 보세요. 뭐냐 이거? 적폐청산을 열심히 하라고 해줬더니 뭔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언론 보면 사진은 열심히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적폐청산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 때 뭐 적폐청산 하나도 안 됐다고 막 엄청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며칠 전에 양승태를 구속시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폐 세력들도 딱 눈치를 챈 거죠. 이거 만만한데? 처음에 정권 바뀌었을 때만 해도 적폐 세력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야, 우린 다 죽었다. 문재인 저 완전히 도끼 품어가지고 우리 다 죽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보니까 아무도 안 죽었어요. 대표 선수 몇 명, 박근혜, 이명박 뭐 이런 애들만 감옥 갔지. 나머지 다 멀쩡한 거예요. 야, 이거 만만한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역공을 펼치는 거죠. 지금 광화문에, 주말에 광화문 한번 가보세요. 가관입니다. 여기가 진짜 대한민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걸로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이건 좀 옛날이네. 뭐 드루킹 이건 옛날이고, 문재인 타도 뭐 이런 것들로 현수막 완전히 도배가 됐어요. 광화문 전체가. 한미동맹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뭐 최근에 뭐 릴레이 단식을 한다 그래요? 릴레이 단식 하면서 뭐 국회를 뭐 마비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국회 등원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국회를 그냥 마비시키는데 정부가 어떻게 못해가지고 쩔쩔매죠. 만만하다 이거예요 이제. 얘네들 적폐청산 못하는 애들이네. 그럼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이 뭐예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하면서 적폐 어떤 이 수족으로서의 이 최고 수족이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놈이 지금 당대표 해가지고 다시 대권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놓고. 이런 이제 황당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이런 한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서민들이 느끼기에도 한계가 뚜렷하죠. 네, 이게 뭡니까? 대선공약 뭘 못 지켰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1만 원 딱 얘기했는데 1년 만에 바로 1만 원 못 하겠다 선언해버렸죠. 또 뭡니까? 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제로 됐어요? 임기 끝날 때까지 제로 될 가능성은 없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민중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은 말은 뭐 많이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집권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뭐 이상한 애매한 뭐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닌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다 여기로 가세요 뭐 이래버리고,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없애겠습니다 해가지고 비정규직을 다 쫓아내고 무슨 자회사 만들어 거기다 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정책만 계속 펴고 있으니 서민들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부가 못해요. 문재인 정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죠. 진보가 잘해야죠.
문재인 정부가 못하면 못할수록 진보가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진보 세력이 처음에 문재인 정부 집권했을 때 작년 초만 해도 좀 애매했어요. 국민들이 여론 지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걸 못한다고 말도 못하겠고 참 벙어리 냉가지 말 듯 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민중대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양승태 구속을 누가 시킨 거예요. 정부가 이 사법 적폐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겠어요? 아까 쭉 봤잖아요. 적폐 청산 의지가 없어요. 근데도 구속이 됐어요. 국민들이 구속시킨 거예요. 계속 투쟁해가지고.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이게 민주노총의 광고인데 민주노총 조합원이 작년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뭐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80만 돌파가 작년 4월 달에 이미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예요. 민주노총 조합원이 계속 늘어났는데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으로 계속 연락이 온대요. 자기들도 노조 만들고 싶다. 노조 가입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보니까 문재인 정부 믿고 이제 잘 살겠지라고 했는데 서민들 잘 살기는 글러 먹었구나. 다시 진보의 힘을 결집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존의 진보 단체가 아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 자주적 요구를 위해서 계속 거리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이제 한국 사회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쭉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100년을 한번 전망을 해보자. 앞으로 펼쳐질 100년. 올 한 해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지난해 어떤 급변이 올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세계라는 거는 결국은 모두가 잘 살고 전쟁 없고 평화롭고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올해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작년에 있었던 첫 시작에 있었던 이런 초보적인 성과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정말 근본적인 어떤 한반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앞장에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